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정치권과 언론이 한 이슈에 많이 매몰되었죠. 그러다 보면 사회경제 약자들의 호소,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은 누가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TV민생연구소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히 대한민국 모든 약자, 사회경 약자들, 을들을 위한 방송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생지킴이 TV민생연구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월 19일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피눈물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딱 열흘이 남았는데요. 10월 24일 계약이 종료돼서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장사를 더 하고 싶은데 무조건 나가야 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TV민생연구소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나갈 생각도 없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좀 암담했죠. 눈물도 나고 이거저거 하고 여기저기 두들겨 봐도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017년 2월 16일 날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년 8개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이제 10월 24일이 GS하고 지하철 공사가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일단 24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25일부터는 무조건 영업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문서상으로 받은 거는 6월 25일이 최초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고 통보받은 거는 9월 초였어요. 계속 저희는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고 GS에 문의를 하지만 이제 무조건 24일까지만 해야 된다고만 답변이 계속 오고 있어요. 장사를 진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아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 공사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무조건 끝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안 했죠. 5년이 끝나고 나서도 5년 지하철하고 재계약을 아마도 할 거다. 만에 뭐 5% 10%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들어왔고요. 지하철 공사에서 무조건 24일 날까지만 영업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니네가 다시 얻으면 다시 시설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비용이 상당해요. 원상복구 하는데도 1,5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서 이 집기들을 뭐 몇 달 동안 보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임차를 받아서 다시 또 설치를 하면 그때도 또 몇 천만 원씩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임대인은 서울메트로고 그리고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이제 한 대기업의 리테일 회사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우리 역사에 이제 꽤 많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굴릴 수 있게 위탁을 준 거죠. 이 리테일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프랜차이즈들에다가 입점을 권유를 했고 그 입점을 권유받은 상인들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근데 이제 전대차격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임대인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상가법 전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과실이 생겼거나 혹은 계약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차인이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차인들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2억 1천 정도? 2억 1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를 대출받으신 거예요? 한 1억 2천? 네. 되게 좀 암담했죠. 눈물도 나고 제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와요, 저는 여기. 그래서 빵을 굽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제 6시쯤에 나와서 밤 11시 반, 12시. 다음 봉화산역이 동창역이라 늦게까지 있어요. 1시까지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시까지 빵을 팔고요. 단골 잡으려고 많이 싸게 해서 단골도 되게 많이 잡혔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고 났는데 터져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러야 되니까 너무 암담하죠. 제가 맨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요. 국민청원을 올려봤어요. 국민신문고에 권익보호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박원순님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이 다 6번이 다 똑같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하철 공사가 부당하다고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답변은 항상 지하철 공사, 공간사업팀, 과장님이 답변을 항상 보내줘요. 똑같은 답변을 4장을 받았어요.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죠. 24일 날. 방법이 없다고. 정말 기본적인 사항은 취재를 통해서 아마 이제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과 이제 점주들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지금 계약상으로는 한 달 이제 명도 기간 그때까지는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모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장사하는 거죠. 다른 거는 없고 계속 장사할 수 있게 지하철 공사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 지하철 공사뿐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계속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다음 임차를 받는 사람한테 저도 제 임차를 받을 수 있게 그 기간까지 계속 장사할 수 있게 여기 시설한 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시설한 걸 모두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살려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상으로 만나본 우리 상인들의 경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장사하신 지 3년도 채 안 됐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가게를 비워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데요. 지하철 6, 7호선에서 무려
10곳 가까운 점포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심각한 민생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라고 정부도 있고 정치도 있고 국회도 있고 언론도 있는 거겠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보도가 왜 안 되는지도 오늘 따져 묻고 싶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위원을 맡고 계신 박현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우리 생활경제 상가임차인들의 든든한 멋이죠.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저희도 이제 화면을 앞서 보긴 했는데 네. 야, 이거 너무 억울하겠다,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소장님께서 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나온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 지하철역 상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업 이름은 정확히 이래요. 675선 유휴공간 개발 임대 사업. 2013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675선의 유휴공간,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좀 특이한 사업이에요. 그 서울교통공사가 자기네 공간을 일일이 개발해서 그거를 중소상인들이랑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GS 리테일이 들어와요. 중간에 GS 리테일이 들어와서 서울교통공사가 GS 리테일한테 675선 유휴공간을 통째로 임대를 해줘요. 통째로 임대를 해주고 GS 리테일이 그 유휴공간을 각각 개발해서 중간에서 그 소상공인들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각각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것도 안 하죠. 그리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 공실 리스크를 GS 리테일한테 다 떠넘길 수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좋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구성하면요,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게 뭐냐면요, 각각의 이렇게 해서 구성된 점포가 400개 이상 되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그것들이 모두 다 중간에 GS 리테일에 엮여 있기 때문에요. GS 리테일이랑 서울교통공사랑 임대차 계약이 무너지잖아요. 나머지 이 계약들이 다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올해, 그러니까 2019년 10월, 지금이 10월이죠. 지금이 GS 리테일이랑 서울교통공사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때였어요. 이때 계약 갱신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 갱신을 서로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400개 넘는 곳의 점포가 지금 공중분해되게 생겼다. 네, 이 사연입니다. 우리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운동을 계속 했는데 네. 제일 임차인이 그다음 임차인 이제 전대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님 우리가 상가임대차법법 10년 보호 적용이 의무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뭐 임차인인 네. GS 리테일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경우에는 네. 전차인이 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는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중간자인 GS 리테일이 명시적으로 포기했으니까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0월 24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사람도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데요. 제가 서울시에 막 쫓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현재로서? 법상으로는 사실은 뭐 그 정해진 기간까지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필요한 네. 것은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GS 리테일 그리고 그 개별 점포의 상인분들이 3자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또 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오셨으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접수됐나요, 혹시?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른 것이 법원에 뭐 소가 제기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해서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GS 리테일이 또 그걸 요구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재소전 하해조서도 절대 쓰지 말라고 구봉기 소장님 항상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GS 리테일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요. 그 GS 리테일이랑 서울교통공사도 서로 재소전 화해조서 쓰도록 그렇게 네, 계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네, 재소전 화해조서 이것도 저희가 뒤에서 네, 한 번 더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관련돼 있는 상가가 400개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좀 원인 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상가랑 일단 지하철역 상가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차이가 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임대인이 다르다는 거죠. 임대인이 우선 공사죠. 공공기관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DLF 사태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후광국가 때문에요. 그 공사랑 계약을 하거나 공사 그리고 대기업이랑 같이 끼고 계약을 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전대차 계약으로 짜여져서 지금 400개 이상의 지금 상가가 공중분해되게 생겼고요. 제가 말 깊어지기 전에 조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임대차 설계 판을 누가 짰냐를 보자고요. 이거 서울교통공사가 판 짠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실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보통 임차인들이나 아까 이제 은행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의 신뢰를 악용해서 은행이 막 탐욕을 부리고 사기성 판매를 한 것도 지난 것처럼 제가 임차인이어도 민간 임대주나 건물주보다는 공공기관이면 일단 믿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포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네. 상가도 10년은 장사해주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 다 나오면 당연히 그건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전대차 계약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 특징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가는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일단은 종료가 되면 이제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사실은 계약의 특성 때문에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이죠. 참, 이 전대차 계약 이렇게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건지 네. 몰랐네요. 아니 네. 중간에 그 재벌 대기업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으면 상가비 보프상에 10년 못 지키게 됐다. 나머지 기간을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막 드는 생각이 막 그래요. 지금 막 화가 나요. 지금 소장님 어때요? 그런 조항은 없는 거죠 우리 법에 지금. 그렇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GS 리테일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 계약 연장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중분해되는 수밖에 없어요. 법리상으로는요. 자, 그래서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건 접했을 때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서울교통공사랑 상가랑 좀 계약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 서울교통공사와 GS 리테일, GS 리테일과 또 개인 상가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이 됐을까, 이중으로 됐을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소장님? 그 복잡하게 임대차를 짠 이유는요.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봐요. 그게 돈이 되니까는요. 그냥 보세요. 그 판을 누가 짰죠? 이거 서울교통공사가 판을 짰어요. 그러면은 서울교통공사가 당연히 이 구도를 유리하게 짰을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교통공사는 이 개발 사업으로 도랑치고 가지 잡았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리스크가 임대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라고 했죠. 그렇죠. 그 GS한테 완전히 넘겼죠. 떠넘긴 그렇죠. 완전히 넘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5년 동안 한 1,000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5년 동안 임대 그 공실 그 리스크를 완전 넘기고 났어요. 행정 처리도 완전 넘기고요. 그리고요. 이때 머리를 잘 썼어요. 개발 사업은 또 별건이에요. 개발 사업에 드는 돈도 그 상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 공간에다가 그 돈도 GS건설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GS건설이랑 계약을 어떻게 작성했냐면요. 계약서에 제가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이 GS건설이에요. GS건설이 아니죠.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단, 서울교통공사는 원상 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한 시설물에 대하여 GS 리테일에게 을에게 서면으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S 리테일이 유휴 공간을 GS 리테일 돈으로 꾸며 놓으면요. 나중에 원상 회복을 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봤을 때 괜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거 괜찮네. 네, 그거는 원상 회복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다. 해주겠다라는 그건 조항을 넣은 그냥 거예요. 놔둬 이러면 네. 놔두란 얘기죠? 토랑치고 가지 잡았죠. 이거는요 전략적으로 보면은요 서울교통공사는요 상책 중에서도 최상책을 썼어요 지금. 그럼 GS 리테일은 어떻게 했냐고 보자고요. GS 리테일은요 그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그걸 기회로 보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0억 원 정도 줘도 거기서 뭐 1,000억 원 이상 더 벌면 되지.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지금. 대신 실패해도 자기가 장사를 접고 나갈 수 있는 옵션을 갖고 들어왔죠. 어느 정도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중소상인들이에요. 임대차 계약 이거 처음에 조건 걸고 체결할 때요, 서울교통공사가 GS 리테일에 요구한 게요,
그렇게 조성한 상가의 70% 이상을 중소상인들한테 주라고 했어요. 근데 중소상인들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장사해도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GS 리테일이랑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 안 하면은 그 가게를 송두리째 뺏겨야 돼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리스크로 지금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GS 리테일이 유명한 대기업 유통회사인데 네. 분명히 자기들도 수익이 날 걸 예상하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회로 보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근데 왜 연장 안 해버린 거예요?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연장 안 하는 건가요? 수익을 못 냈어요. 지금 적자 상태래요. 저희가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적자 상태라서 더 연장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GS 리테일 교통공사에 낸 돈보다 그렇죠. 상인들 받는 돈이 작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지하철 이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목 좋은 곳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있어요. 지금 우선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하락세예요. 다들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네. 때문에 지금 공실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GS 리테일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요, 저희 그 대본 받고 이 또 상가 그 PD님이 조사하셨더라고.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상가의 경우에 임대료가 높아서 불만인 경우가 또 그렇게 많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등은 상가 입찰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제 최저 입찰가를 정하고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이제 낙찰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다른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 평가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감정 평가액은 사실은 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토지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감정 평가액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리 영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감정 평가액이나 차임 시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아마 임대료가 공기업이나 지방공사에서 그 상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유연성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소장님. 게다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5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책정을 해버렸어요. 5년치 임대를 한 번에 책정했는데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오프라인 상가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도저히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서 임대료 낮춰달라고 소송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취재해본 걸로 보면은요. 최근에 2심까지 간 건 확인이 됐어요. 네. 2심까지 간 거 확인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는 서울교통공사에? 네, 이거 취재는 그러니까 못했어요. 상감대차법 차임 증액 청구권이 있으니까 소송했는데 아니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게 일단 GS 리테일이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갑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도 웃기고 GS 리테일도 웃기는 거잖아요. 병만 죽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싸움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의롭지 않고. 변호사님 다시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원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노사관계에서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임대인 역할에서도 공공 임대 분양 추진하는 것처럼 모범 임대인 해야 된다 이야기 촉구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상인들하고 직접 계약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임대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다들 들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처럼 그냥 통으로 임대하는 방식, 뭐 몇백 개의 점포를 같이 임대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이제 수의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특정한 계약자를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지정하는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법령상으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이미 GS 리테일이 개별 점포를 사실은 이렇게 발생시켜 놓은 상태예요, 지금 다. 그러면은 개별 점포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 개별 점포들의 뭐 추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S 리테일과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하면 추정 가격이 당연히 5천만 원을 넘게 되니까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최초에 GS 리테일하고 계약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개별 점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현재 상인들이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으면 사실은 10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저 진짜 하고 싶은 예. 얘기 많아요. 저 진짜 자료 많이 살펴보고 네, 왔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 잘해주신 게 애초에 그 서울교통공사가 각각의 공간을 작게 개발을 해서 각각을 이렇게 줬으면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문제예요. 예. 그거를요, 그 서울교통공사의 상가관리 규정에 보면요, 일반 상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일반 상가로 공급을 하지 않고 도랑치고 가지 잡으려고 지금 복합 상가로 지금 공급을 해서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판을 서울교통공사가 잘못 짰다. 이거는 팩트다. 이거 분명히 전하고 싶어요. 저는. 참 예. 공사인데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니까요. 이건- 시민들을 위한 곳인데 아니, 어떻게 네. 박현아 MC가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친분 있죠. 이건 바로 민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친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서울시 이건 서울교통공사의 민원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 한번 할까요? 예,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근데 참 이 부동산 이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계약 연장은 지금 안 된다, 불가능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상인들 입장은 명도 연장이라도 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명도 연장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왜 명도 연장이 그럼 왜 불가능한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명도라고 네. 하는 거는 건물을 자기가 들어왔던 상태대로 원상 회복해서 넘겨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도 연장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좀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왜 명도 연장을 못 받아들인다고 서울교통공사랑 GS 리테일이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GS 리테일의 위치를 대신할 뭐 이렇게 낙찰자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소전 화해줘서 이거 또 네. 어렵잖아요. 네. 좀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미워하는 재소좀 네, 해줘서 우리 미워하는- 을들에게 너무나 얘 충격적인. 뭐예요 도대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소송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분쟁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거예요? 예. 법원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소전 화해 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고 나가라는 거. 진짜 구봉기 소장님이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10년은 보장해 주겠지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딱 맞아요.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막 꼬드겼을 거고.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그 상가 네. 세입자들 내쫓기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요. 근 3, 4년 내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온 게 2015년부터고요. 근래에 우리가 전 국민적 합의를 본 게 상인들 한 자리에서 최소 10년은 장사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합의에 다다라서 작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됐죠. 네. 지금 이거를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을 처음에 세팅한 건 2013년이었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내쫓기게 생긴 상가 세입자들이 우리 서울교통공사 우리 감님을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교통공사 감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저는. 예. 저는 그래서 이분들 솔직한 말로요.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요. 저는 투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네. 자, 그렇다면 네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네. 참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참 이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10월 24일까지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지금 11일 정도 남았는데요. GS 리테일, 서울교통공사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두 분의 입장 좀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네.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상인들 간의 협의해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해결할 수 있다. 예, 특히나 서울교통공사가 뭐 낙찰자에게 기존 상인들과 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혹은 뭐 새로운 그 낙찰자가 사실은 기존 점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경우라면 명도를 그때 낙찰자가 정해지는 시점까지는 유예해주는 다양한 사실은 해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기까지만 그냥 무조건 다 명도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도는 유예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다른 장사가 GS 리테일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비어있잖아요. 몇 달,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면요. 그때까지 장사 열심히 하게 해주고 네. 그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하자. 네. 방법은 얼마든지 역시 있다. 변호사님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계시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법은 부소장님.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그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분들한테 기죽지 마시라. 쫓겨나는 세입자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내쫓긴다. 지금 법이 못 쫓아가는 거고 제도가 못 쫓아가고 지금 설계된 게 이상한 거다. 그래서 저는 투쟁하시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솔루션 말씀드릴게요. 네,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히 계시면 100% 쫓겨나요. 이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투쟁하세요. 투쟁하면은 내쫓기지 않을 확률이 열려요. 투쟁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 적당히 하는 투쟁. 적당히 하는 투쟁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시민단체, 아까 맘상무 나왔죠. 맘상무에 연락하세요. 두 번째, 같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조직하세요.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랑 연대해서 힘의 규모를 키우시고요. 세 번째,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네 번째,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언급한 논리를 가지고요. 언론 플레이 하세요.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뿌리시고요. 기자들 다 말하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시위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요청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정도 하다 보면 지쳐요. 이 정도 하다 보면 지치고 서울교통공사가 명도 소송한다고 으름장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만두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가게를 지키고 본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적당한 투쟁이에요. 적당한 투쟁 말고 다른 거는 끝까지 가는 투쟁이에요. 끝까지 가는 투쟁은 말 그대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맘상무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아니 맘상무뿐만 아니라요. 또 참여연대 민생명본부라든지 맞습니다. 민변 이런 분들이 억울한 세입자들 계속 상담하고 투쟁도 연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도 소송도 바로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소송도 천천히 진행해주면 그 안에 최대한 또 수익도 보전하고 협상도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곽현아 MC 우리가 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앞에 와서 1인 시라도 하시죠. 그럴까요? 예, 이것은 그냥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MC들이 직접 가서 1인 시도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라. 상가 세입자들이 최소 10년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보상은 받고 나가게 하나 아니면 그때까지 장사하게 해달라. 네. 하시죠. 약속. 시청자 앞에서. 저도 함께 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네, 약속. 변호사님도 네,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저희 정말 을들을 위한 지킴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역할을 방송만 하지 하는 말고 거네요. 행동까지 하자고요. 아, 예. 네, 서울시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항의 방문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구봉기 소장님 그리고 박현정 변호사님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시민의 시선에 집중해 나에게 딱 맞는 채널 TBS 봤어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연구소 네, 아무튼 참 현안이 많습니다. 네. 이번 현안도 매우 안타까운 현안인데요. 지난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노동자분들이 임금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TV민생연구소에서도 이분들의 고충을 다퉜고, 죄송합니다. 계속 투쟁할 생각하다 보니까 다뤘었는데요. 어쩌다 핸들마저 내려놓고 다시 청와대 이분들이 모였는지 그 말씀을 직접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저도 위원장이랑 방송 여기저기서 했었는데요. 상황이 조금 나아진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임금이 깎이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7월 8일 그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집배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노동 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임금이 삭감됐다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오히려 이럴 수가 있죠? 네, 좀 그때 당황스럽네요. 기억하시죠? 7월 달에 전국 우정 노동자들이 총파업하려고 했다가 국민들 불편하고 철회하셨거든요. 네. 오히려 대승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러면 나아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네.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조건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삭감이 되셨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93년도부터 집배원이면 누구나 이제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이 1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6년 동안 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지난 9월부터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병사본부에서 통보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 야, 10만 이거- 원이면 네. 그럼 예를 들면 10만 원 임금 삭감은 대신에 뭐 노동 시간이라도 줄어들고 뭐 다른 근로 조건이라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 조건은 이제 현실적인 노동 조건이고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한 100명 이상의 집배원이 사망을 했었는데 총파업이 철회되고 난 이후에도 부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고가 예. 계속 연이어져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우체국의 집배원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고 아산우체국도 명절 소통 기간 동안에 과중한 업무로 저녁 때 배달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나중에 교통사고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근로동이 계속되면서 집배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우리 시민들 위해서 가장 애써주시는 분이고 그 꼭 필요한 것 또는 기다렸던 소식, 택배 다 배달해 주신 분들인데 오히려 임금이 깎이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돌아가신 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 참 이거 너무 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 또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 더 지금 좋지 않을 건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네, 해주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이륜차 운행으로 이제 전 국민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원이 아직도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오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고로 목숨을 잃을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해가 짧아지고 그리고 빙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이어지면 생명에까지 위협받는 사고들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이 적정한 인력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좀 충원이 되고 토요일날 택배 업무도 규모로 좀 정해져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원장님. 저희가 이번 주 청와대 앞에서 그 집회를 한 이유 또한 이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정부나 아니면 우병사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현실적으로 내오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동료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네, 이런 위원장님. 문제들은 좀 해결돼야 됩니다. 네. 예, 위원장님 그 뒤에 더 이상 죽지 마라 피켓이 선명합니다. 네. 더 이상 돌아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 MC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때까지요. 예. 예. 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고맙습니다. 투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승무 전국 집배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참 현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 무겁습니다. 이번 코너는 또 TV 임생구소의 핵심 코너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라는 코너인데요. 정말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노동권, 그래서 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인데요. 네. 참 이 노동권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헌법에
노동이 권리적 의무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거리로 나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이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이런 중증장애인도 일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얼굴마담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인구 중 65%가 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규직은 15%가량이고요.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승진 탈락, 해고의 위협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환경만 받쳐주면 남들처럼 노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계획할 수 있는데 왜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까? 를 고민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2018년 2월부터 노조 준비 모임을 했고요. 올해 6월에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빠진 개월수 계산하고 6개월 계산하고 해갖고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여기 전체 막 1000명 정도 있는 방에 오실 때는 조심조심 그래서 오늘은 재현 동지, 재현 팀장하고 주광석, 김현석 동지가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집에서 우리하고 노동은 교육 등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4대 권리
권리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생산성이 아닌 노동,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노동을 정의해야겠죠. 또한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투쟁, 각종 차별에 시달리는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도 조직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작업 속도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궁극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까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동행, 또 누군가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또 저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여기에 설 수 있는지를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일인지를 하는 게 어떨까.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그 과정이 원래 그걸 하고도 정했었고요. 이런 시위에 대한 부분은 좀 장애인들도 국민이기에 개개인의 노동은 권리와 의무로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자본주의가 생산성의 문제로 막고 있어 문제죠. 경쟁과 효율이라는 잣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은 쓸모없는 노동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장애인도 노동을 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살며, 나아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변혁의 주체로 우뚝 서는데 장애인 일반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예, 장명호 위원장님 말씀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장애인 일반 노동조합, 아마 이제 직업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인 노동조합을 먼저 결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들 중에도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복지는 그 다음에 병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떳떳한 주체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번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요. 총 8개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간에 3년 이상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도 20개는 넘는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용 안 해, 법에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지키고 과태료 때운다 이런 건가요? 이런 생각인가요? 아, 참 기업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보면 매우 네. 불건전한 행위인데, 알고 봤더니 고용노동부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이 3.2%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전체 장애인들은 뭐 최소 5%에서 10%쯤 되니까 의무고용률 자체도 그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TV 민생구슬 좀 무거웠습니다.
쫓겨나게 있는 상가 임차인들, 그리고 우리 계속 추운으로 몰려오는 집배 노동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들 일할 권리를 다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장명호 위원장님 장애인 일반 노조 준비하시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가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도 국민이기에 장애인 개개인의 노동은 권리와 의무로 보장돼야 한다. 네. 실제 우리 헌법 32조에 보면 근로는 노동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자 또 일해야 될 의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당연히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온 국민으로서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 의무를 다 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보장 안 해주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참. 네, 오늘 저희가 언급한 내용들 좀 잘 해결이 네.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V민생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희는 본격 시민 편의 방송,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봬요.